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계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야 숨통이 트이세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집에 하루만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꽉 막히고 어디든 나가야 살 것 같다고 하시지요. 집이 천국인 분, 그리고 밖에 나가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분, 이 두 분 중에서 과연 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65에 은퇴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분은 집을 좋아하고 한 분은 밖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면 두 사람의 건강과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75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살아있는데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무릎이 굳고 말수가 줄고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신기한 것은 이 차이가 집을 좋아하느냐 밖을 좋아하느냐로 갈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다른 일 잠시 미뤄두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여러분 이야기 같은 대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느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타고난 기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이런 성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힘을 얻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만나야 힘을 얻는 유형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느 쪽이 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유형 모두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면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과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아주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흡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연구까지 있을 정도예요. 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진의 자료를 보면 60이 넘어가면서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분들에게서 근력 저하와 우울감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명과 직결된 문제인 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모두 11가지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을 좋아하는 사람과 밖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둘째로 집에만 있으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셋째로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답인지, 그리고 집이 좋은 분들과 밖이 좋은 분들, 각각의 건강한 모델과 빠지기 쉬운 함정, 마지막으로 일본 장수 연구가 밝혀낸 비밀과 집에서 밖에서 각각 할 일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손에 잡히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은 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밖을 좋아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에서는
외출을 좋아하는 정도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첫 번째 유형을 저는 오늘 독립회복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분들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고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래서 조용히 쉬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혼자 산책을 하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여러분은 독립회복형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은 관계충전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는 분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금방 심심해지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되찾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 이쑤셔서 견디기 힘든 분들이지요. 만약 이 말씀이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여러분은 관계 충전형에 가까우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유형은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떤 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피고 어떤 꽃은 그늘에서 더 잘 핍니다. 그런데 그늘에서 잘 피는 꽃한테 자꾸 햇빛 아래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힘을 얻는 분을 자꾸 억지로 밖으로 내몰면 그분은 더 지치고 밖에서 힘을 얻는 분을 자꾸 집에만 가둬두면 그분은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아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든 잘못된 방식으로 가면 두 유형 모두 똑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집이 좋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건강이 무너지고요. 밖이 좋다고 맞지 않는 자리를 억지로 쫓아다니면 그 또한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이냐 밖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만 계속 있으면 우리 몸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집에만 머물면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쪽의 큰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이 넘으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속도가 두세 배까지 빨라집니다. 단 2주만 누워 지내도 다리 힘이 수십 년치만큼 약해진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예요. 무서운 이야기지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작은 문턱에도 휘청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그때부터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지고 또 넘어지기 쉬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의료진의 자료를 보면 65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을 크게 다치신 뒤 1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다리 하나가 우리 노후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만 있을 때 무너지는 건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햇빛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은 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서서히 우울감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가라앉는 정도지만 이게 오래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울감은 다시 몸을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마음이 가라앉으니 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 마음이 더 가라앉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같이 가라앉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우리 뇌도 서서히 둔해집니다. 뇌라는 것은 자꾸 써야 살아있는 기관이에요. 대화를 하고 새로운 걸 보고 길을 찾아가고 이런 활동들이 전부 뇌 운동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 자극이 끊기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의료진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치매도 이런 고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약이 늘고 검사가 늘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도 많아지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요. 내가 건강하게 지내면 자식들 짐이 안 될 텐데 자꾸 아프면 그게 다 자식들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니 집에만 머무는 생활은 단순히 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몸을 안 움직이면 다리가 약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뇌가 둔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집에 있느냐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일단 다음 이야기부터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냥 무조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나간다고 다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더 지치고 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영 맞지 않는 사람들 틈에 억지로 끼어서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독립회복형,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는 분들이 이런 일을 자주 겪으세요. 남들이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갔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진이 다 빠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외출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또 하나 돈 문제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커피값, 밥값, 회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형편이 넉넉한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남들 따라서 무리하게 쓰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에 박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가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나갈 때마다 지갑 걱정을 해야 한다면 그건 진짜 휴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 나가고 부탁받으면 거절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내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나가는 것도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집에서 힘을 얻는 유형과
밖에서 힘을 얻는 유형으로 나뉘고 어느 쪽도 틀린 게 아닙니다. 둘째, 그런데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마음과 뇌가 같이 무너집니다. 셋째,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맞지 않는 자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 잠깐 숨 한번 고르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이 좋은 분, 그러니까 독립회복형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7살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려 33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정년을 맞고 은퇴하셨어요. 평생을 사람들 앞에서 일하셨지만 원래 성격은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이웃분들도 어디 모임이라도 나가지 그러느냐. 집에만 있으면 사람 금방 늙는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지요.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큰일 난다는 말. 그런데 이 어르신은 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억지로 사람들 틈에 끼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데 그걸 무시하고 무작정 나가는 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어르신은 집에 계시되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당 한쪽에 가꾸어 놓은 텃밭으로 나가십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이게 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입니다.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이기도 하고요. 오후가 되면 집 뒤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오르십니다. 매일 같은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분은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로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평소에 궁금했던 역사도 찾아보시고 텃밭 농사 잘 짓는 방법도 영상으로 배우시고요. 또 직접 키운 채소로 사모님 대신 밥상을 차리는 것도 즐기십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요리에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하루는 집에 있어도 단 한순간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늘 할 일이 있고 늘 손과 발과 머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학교에서 일하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늘 신경 쓰이던 혈압이 안정됐고요. 밤에 잠도 푹 잘 주무신다고 해요. 매일 텃밭에서 움직이고 산에 오르다 보니 체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은퇴하면 폭삭 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젊어졌다고 하실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건강해진 이유가 집에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집에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는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분이 똑같이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누워만 계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을 거예요. 그러니 집이 좋은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단 집에 있어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시면 집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건강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밖에 나가야 힘이 나는 분. 그러니까 관계 충전형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임경자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활동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년 전까지 함께 살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떠나보낸 거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막상 집에 혼자 남게 되니 임경자 어르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게 무기력해지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다고 해요. 나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활동을 안 하니 무릎은 점점 뻣뻣해지고 몸을 안 움직이니 살도 찌고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활동적이던 분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 모습을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본 사람은 따님이었습니다. 따님은 어떻게든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엄마가 옛날부터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셨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따님은 동네 복지관에 있는 노래 교실을 엄마 대신 신청해 드렸어요. 임경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 귀찮다 이러면서요. 그래도 딸이 하도 권하니까 마지못해 첫날 노래교실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랍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났더니 눈물이 핑 돌면서 동시에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대요. 그날 이후로 임경자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일 아침 구청 수영장에 다니시면서 물속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은 수영은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운동이지요. 그뿐 아니라 복지관에서 기타도 배우기 시작하셨고요. 최근에는 파크 골프라는 운동까지 배워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몸도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수영장 가는 날, 오늘은 기타 배우는 날, 이렇게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나가는 이유가 생기니까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건강해진 이유가 그냥 밖에 나가서일까요? 단순히 집 밖을 나선 것 자체가 치료였을까요? 아니지요. 나가서 배우고,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분이 그냥 밖에 나가서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만 계셨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핵심은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집 밖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으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의료비도 줄어들지요. 우울증 약, 진통제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요. 나가는 게 건강도 지키고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야 힘이 나는 분들은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집에 갇혀서 시들지 마세요. 단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배우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면서 지금까지 나온 핵심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집에서 힘을 얻는 독립회복형과 밖에서 힘을 얻는 관계충전형으로 나뉘는데 어느 쪽도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뇌가 둔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셋째,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맞지 않는 자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와 5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2분의 사례를 봤습니다. 춘천의 67 어르신은 집이 좋은 분인데도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산에 오르고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수원의 임경자 어르신은 혼자가 된 뒤 무너졌다가 밖에 나가 노래하고 수영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되살아나셨습니다. 이 2분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한 가지 비밀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2분 모두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든 밖에 있든 2분 다 매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2분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집이 좋은 분도 밖이 좋은 분도 각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함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유형이라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이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 밖이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집이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춘천 어르신처럼 집에서도 바쁘게 사시면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좋다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주 위험한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함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함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집이 좋다는 게 편안함을 즐기는 거라면 좋지만 그 편안함이 게으름으로 변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단 며칠만 누워 지내도 다리 근육이 무섭게 빠진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좀 쉰다는 생각으로 누웠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눕게 되고 결국 일어설 힘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함과 게으름은 한 끗 차이입니다. 집이 좋은 분일수록 이 경계를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2번째 함정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손안에 작은 화면 하나만 있으면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아침에 켰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저녁인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만 보는 시간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만 까딱거리는 동안 몸은 점점 굳어가고 뇌는 점점 둔해집니다. 가만히 화면을 보고 있으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화면만 보는 게 나쁜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가족과도 대화 없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식구들과 말 한마디 안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남자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가족과 살갑게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집에 있어도 혼자 외딴 섬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집에 가족이 있다는 건 큰 복인데 그 복을 살리지 못하고 방 안에 자신을 가두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완전히 고립되어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친구한테도 연락 안 하고 친척과도 왕래를 끊고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또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둘 연락을 끊다가 어느 순간 정말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어 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흡연만큼이나 위험한 건강 요인으로 봅니다. 완전한 고립은 절대 금물입니다. 집이 좋아도 세상과의 끈은 반드시 붙들고 계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이 작은 끈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집이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정리하면 누워만 있기, 화면만 보기, 가족과 단절, 완전한 고립, 이 네 가지만 피하시면 집이 좋은 분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곱 번째 이야기, 받기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좋다고 해서 무작정 나가기만 하면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모임이 나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다녀오면 기운이 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진이 빠진다면 그 모임은 나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들 눈치가 보여서 또는 빠지면 뒷말이 나올까봐 억지로 계속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입니다. 나가는 것도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자리를 골라서 나가야지 모든 자리에 다 끼려고 하면 오히려 병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니느라 정작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다 보니까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해서 하루 종일 약속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건강 챙길 시간, 집안일 할 시간,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다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활기차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도 적당해야 약이 됩니다. 너무 많으면 그것도 독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나가면 꼭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커피 마시고 밥 사 먹고 뭐라도 사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세요.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이게 매번 쌓이면 살림에 큰 부담이 됩니다. 즐거우려고 나갔다가 통장 잔고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지요.
나가는 즐거움과 쓰는 즐거움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돈 안 쓰고도 즐거운 활동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공원 산책처럼 돈 한 푼 안 드는 좋은 활동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여려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빌려달라, 어디 같이 가달라 이런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 자기 몸이 축나고 마음이 지칩니다. 심하면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관계가 틀어지고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주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받기 좋은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함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좋은 분이든 받기 좋은 분이든 이 함정에 빠지면 결국 도착하는 곳은 똑같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모두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집에 누워서 화면만 보다가 무너지든 밖에서 맞지 않는 자리를 쫓아다니다 무너지든 결국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떤 유형이든 각자의 함정을 분명히 알고 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답이라는 거냐? 집도 아니고 밖도 아니라면 우리를 살리는 진짜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답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장수 연구자들이 오래 사는 어르신들을 깊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지요. 특히 오키나와 같은 곳에는 100살 넘게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연구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까? 그래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공통점을 일본말로 이키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살아가는 이유 또는 살아있는 보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하나같이 이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분은 텃밭에 채소를 돌보는 게 이유였고, 어떤 분은 손주를 돌보는 게 이유였고, 어떤 분은 매일 친구들과 차 한 잔 나누는 게 이유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다시 눈을 감게 되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건강과 수명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을 찾으세요. 살아갈 이유를 만드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두 분의 사례가 이제 완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춘천의 어르신이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는 집이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산에 오르고 책을 읽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원의 임경자 어르신이 밖에 나가서 건강해진 이유도 단순히 밖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나가면 노래를 부르고 수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분명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살아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모아집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집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밖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할 일입니다. 집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에게 오늘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6번째와 7번째 이야기에서 양쪽의 함정을 살펴봤지요. 집이 좋은 분의 함정은 누워만 있기, 화면만 보기, 가족과 단절,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받기 좋은 분의 함정은 맞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끼기, 모임만 쫓아다니기, 나가면 돈 쓰기, 거절 못하기였고요. 그리고 8번째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일본 장수 연구가 밝혀낸 그 비밀, 바로 살아갈 이유,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할 일을 도대체 어떻게 찾고 만드느냐. 막연하게 할 일을 찾으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할 일이 왜 우리 몸을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집이 좋은 분과 받기 좋은 분, 각각의 할 일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9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어째서 우리 몸을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왜 할 일을 찾아야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첫째,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텃밭을 가꾸려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하고 노래 교실에 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걸어가야 하지요.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그냥 운동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빠집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매일 자기도 모르게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붙고 넘어지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할 일이 있으면 우리 뇌가 살아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든 활동이 뇌에게는 운동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똑같아서 자꾸 써야 살아있고 안 쓰면 녹슬어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매일 뇌를 쓰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치매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뇌에게 일을 시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건 곧 뇌에게 매일 숙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쓸모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가꾼 채소를 가족이 맛있게 먹을 때, 내가 부른 노래에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내 손주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보람이 우울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이유를 확인하니까요. 넷째, 할 일이 있으면 생활에 규칙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 나갈 시간, 밥 먹을 시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잠을 깊게 만들고 소화를 돕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으면 밤낮이 뒤바뀌고 끼니를 거르거나 몰아먹게 되고 생활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할 일은 바로 이 규칙을 만들어주는 뼈대인 셈입니다. 이렇게 할 일 하나가 근육을 지키고 뇌를 살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생활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니 할 일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추고 마음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꾸준히 할 일을 찾고 또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집이 좋은 분들이 집에서 할 일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집이 편한 독립회복형 분들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에서 할 일을 만드셔야 해요. 제가 몇 가지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손으로 무언가를 가꾸거나 만드는 일을 하세요. 텃밭이 있으면 채소를 기르시고 마당이 없으면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두고 꽃이나 채소를 길러보세요. 식물은 매일 물을 주고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일이 생깁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기쁨도 크고요. 손재주가 있는 분이라면 뜨개질이나 목공, 그림 그리기처럼 손을 쓰는 취미를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손을 쓰는 일은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둘째,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맡으세요. 집안일을 그냥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하면 허리를 굽혔다 펴고 걸레질을 하며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요리를 하면 재료를 다듬고 서서 움직이며 손과 머리를 같이 씁니다. 빨래를 널고 개는 것도 다 운동이에요. 특히 평생 부엌일을 안 해보신 남자 어르신이라면 이번 기회에 요리를 배워보시는 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이 맛있게 먹어줄 때의 보람은 정말 크답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요즘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역사나 과학, 외국어,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기계가 낯설어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 자체가 또 가족과의 대화가 되니 일석이조지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동안 우리 뇌는 계속 젊어집니다. 넷째, 집에 있어도 가족과 대화하고 세상과 연결되세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과 매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뭐 했는지, 뭐가 맛있었는지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또 멀리 사는 자녀나 친구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집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옛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이 좋다는 건 고립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집에 있되 끈은 놓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매일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정해 두세요. 집에 있는 분일수록 의식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이라도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집 근처라도 산책을 다녀오세요.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보시고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뼈가 튼튼해지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집이 좋은 분께 이 산책 시간은 꼭 필요한 약입니다. 집에 있어도 하루 한 번은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보는 것, 이것만은 거르지 마세요. 이렇게 집에서도 할 일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꾸기, 집안일, 배우기, 가족과 연결, 그리고 매일 움직이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집이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째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받기 좋은 분들이 밖에서 할 일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관계 충전형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다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할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 있고 거기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노래교실, 악기교실, 그림교실, 컴퓨터교실, 외국어교실, 운동 프로그램까지 종류가 무척 많아요. 앞에서 본 임경자 어르신도 복지관 노래 교실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셨지요. 돈도 거의 안 들면서 사람도 만나고 배움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둘째,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중심으로 고르세요. 같은 외출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모임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훨씬 좋습니다. 수영, 걷기 모임, 등산 동호회, 파크 골프, 게이트볼 이런 활동들은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예요. 특히 수영이나 파크 골프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은 어르신들께 정말 잘 맞습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수영과 파크 골프로 무릎 통증이 줄어드셨지요. 나가실 거라면 이왕이면 몸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고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셋째, 자원봉사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보람이 몇 배로 커집니다. 동네 환경 정리, 급식 봉사, 아이들 돌봄 봉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찾아보세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한 활력을 줍니다. 받기만 하는 노후가 아니라 나누는 노후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을 더 살립니다. 넷째, 건강하게 돈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받기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나가면 꼭 돈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돈이 적게 드는 활동을 중심으로 생활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공원 운동, 도서관, 무료 강좌처럼 돈 안 드는 좋은 자리가 정말 많아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비싼 식당 대신 같이 산책을 하거나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서 나누는 것도 즐겁습니다. 나가는 즐거움과 돈 쓰는 즐거움을 분리하시면 부담 없이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임은 나에게 맞는 자리로 골라서 적당히 하세요. 모든 모임에 다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고 나면 진짜로 기운이 나는 자리만 골라서 나가세요. 그리고 거절하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울리는 것, 이것이 오래 건강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귀한 거지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밖에서 할 일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활용하기, 몸 움직이는 활동, 자원봉사, 건강한 소비, 그리고 맞는 자리 골라서 적당히 어울리기. 이 5가지를 잘 지키시면 밖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활력의 원천이 될 거예요. 집이 좋은 분도 밖이 좋은 분도 결국 핵심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할 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깊이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느 쪽 유형일까? 나는 집이 좋은 사람일까? 밖이 좋은 사람일까?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답해 보세요. 첫째, 사람들을 한참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나세요? 아니면 진이 빠지세요? 기운이 나신다면 관계 충전형, 진이 빠지신다면 독립회복형에 가깝습니다. 둘째,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 좀이 쑤시세요? 편하시면 집이 좋은 분, 좀이 쑤시면 밖이 좋은 분이에요. 셋째,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풀리세요? 혼자 정리하는 게 나으면 독립회복형, 털어놓아야 풀리면 관계 충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칼로 자르듯 딱 한쪽으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한쪽에 좀 더 기울어 있을 뿐 2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날은 사람이 그립고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쪽이라고 너무 못 박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 내 마음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잘 살피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이 그리우면 나가시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면 집에서 조용히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느 한쪽만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쓸쓸한 기분, 그 정도로 여기지요. 그런데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오랜 외로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여러 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외로움은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무리를 지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웠어요. 함께 모여야 먹을 것을 구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혼자 떨어지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외롭다고 느끼면 몸이 긴장하고 잠을 설치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오래 쌓이면 온갖 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외로움을 그냥 참고 견딜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 누군가와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직접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병을 막는 약입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가게 주인과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것, 경비실 아저씨와 안부 묻는 것, 이런 작은 연결도 다 약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요.
그러니 외롭다고 느끼실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손을 내미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를 설계하는 법입니다. 할 일을 만들라고 했는데 막상 하루를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간단한 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기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눕지 마시고 일단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시고 가벼운 맨손 체조로 몸을 깨워주세요. 아침 햇볕을 10분만 쬐어도 우리 몸의 시계가 제대로 맞춰지고 밤에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챙겨 드시는 게 하루의 힘이 됩니다. 아침을 잘 보내면 그날 하루가 살아납니다. 다음은 점심과 오후입니다. 이 시간은 활동의 시간이에요. 집이 좋은 분이라면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쓰시고, 받기 좋은 분이라면 복지관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핵심은 점심 먹고 나서 그대로 누워버리지 않는 겁니다. 점심 후에 졸음이 오더라도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로만 하시고 다시 움직이세요. 오후에 한 번은 꼭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햇볕이 따뜻할 때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녁과 밤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에요. 너무 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지 마세요. 화면의 밝은 빛은 잠을 방해합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오늘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누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규칙적인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깨우고 낮에 움직이고 저녁에 가라앉히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몇 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혹시 내 이야기 같은 분이 있으신지 들어보세요. 대전에 사시는 74살 한 어르신은 평생 회사 일만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처음 1년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계셨대요. 그러다 몸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큰맘 먹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서예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같이 배우는 분들과 친구도 생겼대요. 지금은 매일 도서관 가는 게 낙이라고 하십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인생을 찾으신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71살 한 여성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아서 멀리 나가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셨는데 바로 손주들에게 줄 옷을 뜨개질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손주들이 할머니가 떠준 옷이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보람이 생기더랍니다. 지금은 이웃 아이들 것까지 떠주시면서 손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마음도 행복하시다고 해요. 몸이 불편해도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 한 어르신은 부부가 함께 할 일을 만드신 경우입니다. 두 분이 같이 동네 뒷산을
매일 아침 오르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혼자였으면 작심삼일로 끝났을 텐데 둘이 약속을 하니까 서로 미루지 못하고 꾸준히 하게 되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함께 산에 오르다 보니 두 분 다 건강해지고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셨다고 해요.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일을 만들면 더 오래,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 일이라는 건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서예고, 누구는 뜨개질이고, 누구는 부부 등산입니다.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작은 할 일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방금 인천 부부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할 일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곁에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일을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가 계시면 같이 산책을 하거나 같이 텃밭을 가꾸시고 자녀나 손주와는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좋은 할 일입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면 할 일도 생기고 정도 깊어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 쓰시는 게 자식들 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손주를 예뻐하고 가족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 이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아픈 부모를 걱정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웃는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에게는 100배, 1000배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하게 할 일을 찾아서 활기차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할 일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일을 찾는 게 큰 틀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 틀을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들이에요. 먼저 움직임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리 근육이 노후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걸 해야 하는 줄 아세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거나 1시간씩 뛰어야 운동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 그런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의자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려가세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종아리에 아주 좋습니다. 또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면 엉덩이 근육과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런 운동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걷기, 이게 정말 보약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지요. 하루에 30분, 그게 어려우면 10분씩 3번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걸으실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은 앞을 보고 보폭을 조금 크게 해서 씩씩하게 걸으세요. 그래야 운동 효과가 큽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햇볕을 쬐면서 밖에서 걷고 날이 뮤치면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걸으세요. 걷기만 꾸준히 해도
다리가 튼튼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으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끼니를 잘 챙긴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혼자 계신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게 바로 식사입니다. 혼자 먹기 싫어서 대충 때우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라면 같은 걸로 간단히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끼니에 단백질이 들어간 반찬을 하나는 꼭 드시라는 겁니다.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콩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단백질이에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한 모 이렇게만 챙겨 드셔도 근육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두유를 하루 한 잔씩 드시는 것도 뼈와 근육에 아주 좋습니다.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중요한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드세요. 혼자 먹는 밥은 맛도 없고 영양도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같이 드시고 혼자시면 가끔 친구를 불러서 같이 드시거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같이 먹으면 더 잘 챙겨 먹게 되고 대화도 나누게 되니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약 한 봉지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잠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잠은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낮에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지 마시고 저녁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편안해져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친구를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으시고 그래도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루에 작은 즐거움을 하나씩 모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맛있는 차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따뜻한 햇볕 한 줌,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게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영상만 멍하니 보는 건 독입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옛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쓰면 그건 훌륭한 약이 됩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지지요. 처음엔 기계 다루는 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자녀에게 한 번만 배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단체로 소식을 나누는 것도
외로움을 더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글귀나 사진을 주고받으며 서로 안부를 묻는 거지요. 기계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잘 활용해 보세요. 다만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는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기둥들을 살펴봤습니다. 의자 운동과 걷기로 다리를 지키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 근육을 지키고 잠을 잘 자고 마음을 돌보고 휴대전화는 연결의 도구로 잘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할 일이 있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할 일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잘 먹게 되고, 잘 먹고 움직이면 잘 자게 되고, 잘 자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으면 또 할 일을 찾게 됩니다. 이 좋은 순환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는 마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지요. 이걸 인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젊은 사람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났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 정말로 끝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나이에 맞는 할 일을 찾아 즐기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을 상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돼서 좋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정정해서 부럽다. 이런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할수록 내 마음만 초라해집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저울에 달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가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으면,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셋째,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할 거리는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쑤시고 세상은 자꾸 변하고 마음 같지 않은 일투성이지요. 그런데 불평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매일 작은 감사를 찾는 분들은 표정이 밝고 건강하세요.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있는 것,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잠을 깊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감사는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강력한 보약이에요. 이 3가지 마음가짐,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감사하기, 이것이 모든 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바로 계절과 날씨에 맞춰 할 일을 조정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지요. 그래서 계절마다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게 다릅니다. 무작정 똑같이 하려다가는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먼저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새벽이나 밤에 밖에 나가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쐬면 혈관이 수축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겨울에 밖에 나가실 때는
해가 떠서 좀 따뜻해진 낮 시간에 모자와 목도리로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고요. 밖이 너무 추울 때는 굳이 무리해서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서 의자 운동이나 맨손 체조로 할 일을 대신 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실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현명해요. 반대로 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피하셔야 합니다. 더위 먹는 것도 어르신들께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 선선할 때 움직이세요.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실 때는 물을 자주 드시고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하세요. 너무 더운 날은 시원한 실내에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처럼 시원한 공공장소를 잘 활용하시면 더위도 피하고 할 일도 하니 좋습니다. 봄과 가을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날씨가 좋으니 이때는 밖에서 많이 움직이세요. 꽃 구경, 단풍 구경 가는 것도 좋은 할 일이고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서 계절을 만끽하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다만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계절에 맞춰 할 일을 조절하면 1년 내내 무리 없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절에 맞춰서 매일 작은 할 일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이 좋은 분과 밖이 좋은 분을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한쪽에만 딱 들어맞지 않아요. 어떤 날은 집이 좋고 어떤 날은 밖이 좋습니다. 날씨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마음에 따라 그날 다른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집과 밖 둘 다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만 고집하면 몸이 굳고 밖만 고집하면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일과 밖에서 할 일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어느 쪽으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엔 집에서 책을 읽고 텃밭 화분을 돌보고 날이 좋은 날엔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걷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진 분이 결국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집과 밖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잘 쓰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을 미리 그려두는 겁니다. 막연하게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아침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고민하는 사이에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에 내가 할 일을 미리 적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요일마다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보세요. 월요일엔 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 참여하고, 화요일엔 집에서 텃밭이나 화분을 손질하고, 수요일엔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걷고, 목요일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금요일엔 도서관에 가서 보고 싶던 책을 빌려오고, 토요일엔 손주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일요일엔 집에서 푹 쉬면서 다음 주를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한 주를 미리 채워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갈 곳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 분명함이 우리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갑자기 매일 1시간씩 걷겠다. 매일 어디를 나가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결심하면 사나흘 만에 지쳐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좌절만 남아요. 그래서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하루에 10분만 걸어보세요.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늘리시고, 그게 편해지면 20분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면 그때 2번으로 늘리시면 돼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그게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이 다음 걸음을 만듭니다. 큰 산을 한 번에 오르려 하지 마시고 작은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세요. 그게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돈입니다. 나가면 돈이 드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집에 있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할 일을 찾는 데에 꼭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걷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도 공짜예요. 우리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여는 강좌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체조교실, 서예, 그림, 스마트폰 배우기까지 종류도 다양해요. 집에서 화분 몇 개를 키우는 것도 큰 돈이 들지 않고 오래 못 본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이제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기로 해요. 마음만 있으면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이미 너무 굳어버려서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몇 살이 되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수원의 그분도 70이 넘은 나이에 무기력에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집이냐 밖이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예요.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남을 깎아내리고 불평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로 부담을 주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곁에 둘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세요. 반대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매정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예요.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지만 오래된 친구는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내 젊은 시절을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런 친구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옛 친구들과의 끈을 놓지 마세요.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가끔 얼굴도 보면서 그 인연을 가꾸세요. 친구는 가만히 두면 멀어지지만 정성을 들이면 평생 갑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인연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새로 만날 수 있어요. 앞에서 본 어르신들도 복지관에서, 동호회에서, 도서관에서 새 친구를 만나셨지요. 새로운 곳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친구가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과도 어울려 보세요. 자녀나 손주 세대와 대화를 나누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동네 젊은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손주에게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대가 다르다고 벽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울릴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주고받음이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사느냐와 직결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할 일을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입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있고 매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나이가 되어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모아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결코 적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인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영상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65에 은퇴한 두 사람이 10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그 10년 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들으시면 왜 오늘부터 당장 할 일을 만들어야 하는지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 두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분은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을 찾으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신 분입니다. 처음 한두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멀쩡하시고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3년쯤 지나면 슬슬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있는 분은 매일 움직이니까 다리에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할 일이 없는 분은 조금씩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할 일이 있는 분은 여전히 등산도 하고 손주도 번쩍 안아 올리시는데 할 일이 없는 분은 무릎이 아파서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야 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두 분은 같은 나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한 분은 75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밝습니다. 다른 한 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등이 굽고 말수가 줄고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됩니다. 이 차이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타고난 체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할 일이 만든 차이입니다. 무서운 건 이 차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하루는 너무 작아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누워 있는다고 내일 당장 다리가 못 쓰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하루들이 모이고 모여서 10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작은 할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10년 뒤에 내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은 언제나 바로 오늘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걱정들의 하나하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걱정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걱정.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수원의 임경자 어르신도 70이 넘어서 노래를 시작하고 기타를 배우고 파크 골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지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디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늘어요. 오히려 새로운 걸 배우는 그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드는 약입니다. 70에도 80에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는 겁니다. 두 번째, 걱정.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일이라는 게 꼭 격하게 움직이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손작업도 좋은 할 일이고 베란다 화분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할 일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그에 맞는 작은 할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실수록 오히려 적당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굽거든요. 수영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또는 집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하는 가벼운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걱정, 돈이 넉넉지 않은데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 걱정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할 일들은 대부분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텃밭 가꾸기, 화분 기르기, 산책, 집안일, 가족과 대화하기. 이런 건 돈이 한 푼도 안 들죠. 복지관 프로그램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고 도서관도 공원도 다 공짜입니다. 할 일을 만드는데 돈은 거의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먹기입니다. 오히려 할 일을 만들어서 건강해지면 병원비가 줄어드니 돈을 버는 셈이 됩니다. 네 번째 걱정. 혼자라서 외로운데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아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혼자라는 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혼자일수록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할 일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지관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에 들면 마음 맞는 동무가 생깁니다. 혼자라고 집에만 계시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혼자일수록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걱정. 가족이 자꾸 가만히 쉬라고 하는데요. 자식들이 효심해서 부모님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쉬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참 고맙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진짜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적당히 움직이고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잘 쉬고 가장 건강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
적당히 움직이고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다고요. 부모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효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스스로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5가지 걱정에 답을 드렸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고,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혼자여도 할 수 있고, 가족이 말려도 적당한 활동은 오히려 효도입니다. 그러니 어떤 핑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할 일 하나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을 하나만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좋은 분이라면 내일 아침에 베란다에 화분 하나 들여놓기 또는 10분 동안 맨손 체조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받기 좋은 분이라면 이번 주 안에 동네 복지관에 한번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기 이것부터 해보세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두 번째를 부르고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하루는 할 일로 가득 차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이 시작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알맹이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사람이 집에서 힘을 얻는 독립회복형과 밖에서 힘을 얻는 관계 충전형으로 나뉜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뇌가 둔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 맞지 않는 자리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도 짚었고요. 또 우리는 두 분의 소중한 사례를 만났습니다. 춘천의 67 어르신은 집에서도 텃밭을 가꾸고 산에 오르고 책을 읽으며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수원의 임경자 어르신은 혼자가 된 뒤 무너졌다가 밖에 나가 노래하고 수영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되살아나셨지요. 두 분은 정반대 길을 걸으신 것 같지만 똑같이 할 일이 있었다는 비밀을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양쪽의 함정도 살펴봤습니다. 집이 좋은 분의 함정은 누워만 있기, 화면만 보기, 가족과 단절, 완전한 고립이었고요. 받기 좋은 분의 함정은 맞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끼기, 모임만 쫓아다니기, 나가면 돈 쓰기, 거절 못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장수 연구가 밝혀낸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일이 왜 우리를 살리는지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할 일은 근육을 지키고 뇌를 살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생활의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집이 좋은 분은 집에서 가꾸고 집안일하고 배우고 가족과 연결되고 매일 움직이는 5가지 방법으로 할 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받기 좋은 분은 복지관을 활용하고 몸 움직이는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건강하게 돈을 쓰고 맞는 자리를 골라 적당히 어울리는 5가지 방법으로 할 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한마디만은 꼭 가슴에 새겨주세요. 문제는 집이냐 바뀌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집이 편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예요. 밖에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밖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가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니
집이 좋은 분들은 밖에서 진을 빼지 마시고 집에서 할 일을 찾으세요. 밖이 좋은 분들은 집에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밖에서 할 일을 찾으세요.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추고 마음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꾸준히 할 일을 찾고 또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그 작은 이유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집이 좋으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저도 매일 힘을 얻습니다. 항상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